화재경보가 울리면 전 빌딩에 다 따라하고 울리면서 우리는 밖에 나와야 되죠.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. 화재경보기가 고장난다면. 누가 복도에서 피면 안 되는 비상구에서 담배를 피는데 그 냄새가 이렇게 올라가서 화재경보기가 울려서 너무 센서 아주 예민해가지고. 아니면 집에서 누가 생선구이를 해먹는데 전기가 조금 많이 났어요. 그랬더니 화재경보기가 울렸어요. 그래서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. 즉 공황발작이 온다는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.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거예요. 거의 이 경보는 내 인생에서 그렇게 울릴 일이 없어야 되는 수준의 경보가 이유 없이 울리게 되는 거죠. 근데 그런 일을 특정한 상황에 두세 번 경험하고 나면 그 상황을 피하고 싶겠죠. 인지상정이죠, 그거는.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타다 그런 일을 두세 번 당하고 나면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찬물로 샤워하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특정한 냄새를 맡다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 그 사람은 그걸 피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공황발작과 함께 회피행동이 함께 있게 되는 거죠.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고 그건 정말 심장의 문제나 어떤 뇌졸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심한 그 경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강박장애라는 게 있어요. 강박증. 왜 이렇게 꼼꼼하니 너는?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? 순서대로 모든 걸 해야 되고요. 그런 친구들 볼 수 있죠. 그런 사람들이 한편으로 좋아요. 총무시키면 최고거든요. 그러면 이제 우리 돈 얼마 내야 되고 다 스케줄은 어떻게 놀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2,350원씩 나눠서 내면 되겠다. 뭐 이런 얘기. 그다음에 약속 10시쯤 만나자가 아니고 10시에 만나야 돼. 딱 얘기하고 10시 5분 되고 우리 더 버리고 갈 거야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. 이제 그런 누구나 강박적인 건 있어요. 꼼꼼한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내가 봐도 내가 심해요, 그게. 하루에 손을 10번 씻어야 되고요. 다음에 문을 열고 닫을 때 꼭 체크인을 한 번, 두 번, 세 번 하지 않으면은 다시 와서 또 해야 돼요. 누가 뭐가 담고 딱 10번 또 씻어야 되고. 이런 식의. 아니면은 내 방은 딱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 세팅이 갖춰져야 돼요. 왼쪽에는 수첩이 있어야 되고, 오른쪽에 색연필이 있어야 되고, 핸드폰 여기 나와 있어요. 책을 이렇게 딱 빈 노트가 딱 있어야만 공부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거기 뭐 하나로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. 아니면 노트가 없으면 사러 갔다 와야 돼. 딴 거 한 장이라도 있어도 되는데. 사람이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지게 되고 그걸 지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돼요.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지나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못 견디겠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가 그땐 병이라고 그러는 거죠. 그게. 강박장애는. 즉 이렇듯이 불안장애는 되게 스펙트럼 안에 있어요.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데 있어가지고 그 비정상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될 게 있는 경우에 비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. 예를 들어 암세포가 있다든지 아니면 안 들려야 되는 환청 같은 게 소리가 들린다 이러면 그때 비정상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보다는 이 불안장애는 큰 스펙트럼 양쪽으로 벗어나 있을 때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에게 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엑스레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 수준과 기능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그리 심하지 않은데도 전혀 반응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. 어떤 분들은 아주 어떤 생활을 잘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. 그래서 이런 불안에 대한 개인적인 장애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집단 불안도 있습니다. 집단 광기, 집단 히스테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? 즉 불안은 학습되는 게 또 있다는 거죠. 집단적으로.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불안과 관련돼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신종플루였습니다. 여러분 예방접종 맞으셨나요? 젊은 사람들이 아마 아직 차례가 안 돌아갔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무섭진 않죠. 예방접종 안 맞았다고 해가지고. 하지만 작년 8월, 9월만 해도 신종플루 괴담이 돌아다녔잖아요. 2012년 마야 문명 얘기까지 나오면서 신종플루가 드디어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돼서 수천만 명이 죽을 것이다. 근데 왜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타미플루는 재고분이라서 잘 듣지도 않을 거고 예방돌의 백신이 변종을 일으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넓게 퍼질 거다. 그래 백신 맞지 말자. 이런 별의별 얘기들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녔던 걸 기억합니다. 근데 지금은 어때요? 지금 그냥 괜찮죠. 근데 그때만 해도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. 게다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같이 젊은 분들에겐 군인
의료진 맞고, 그 다음에 노인 맞고, 그 다음에 소아 맞는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들고 일어났죠. 왜 우리가 맨 뒤냐.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. 라고 생각해, 보건상 이렇게 정책상 그렇게 돼 있는데, 그리고 더 불안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도 사실 신종플루라는 건 상당히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. 그거 별거 아닌데 괜히 떨었다는 아니에요. 실제로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유럽과 미국에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, 당시에 약 2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.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총독부 연강을 보면 국내에서 약 750만 명이 걸렸고요. 그 중에 14만 명이 사망했어요. 꽤 큰 병이었죠. 그래서 약 20년 내지 40년 간격으로 커다란 그런 독감들이 유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. 변종들이 이렇게 생기면서. 그래서 1968년 요 당시에는 홍콩 독감이라는 게 있었고요. 아마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2000년 초반에는 90년대 말 요때는 그 사스 뭐 이런 거 있어요. 2000년 초반에. 그건 이제 아시죠? 사스 이런 거 있어서 막 학교 폐쇄하고 막 이랬었잖아요. 공항 폐쇄하고.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1918년에 비해서 이번 신종플루 H1N1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없던 변종이 나오게 된 거죠. 그리고 조류 내지는 돼지 내지는 그 동물에 있던 게 인간으로 이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인간이 전혀 거기에 대한 면역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한 번은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우리가 방어를 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1918년에 비해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노령화가 진행되니 고위험군이 증가했죠. 그다음에 의학이 발달해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고위험군이죠. 그다음에 세계가 일일 생활권에 들어갔잖아요. 옛날에는 1920년만 해도 미국, 유럽에 국한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까지 퍼지긴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비행기도 없고 뭐 배로 막 한 달은 가야 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.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한 덩어리니까 인터넷이 그렇듯이 하나가 쫙 또 왕창 퍼져버린단 말이죠.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더 대유행이 가능하고 옛날에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시골에 이렇게 모여있는 게 아니라 다 도시에 수천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한번 예를 들면 심한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모르고서 극장 가서 내지는 쇼핑몰 가서 콜록콜록 몇 번 하면 그 동네에서는 다 걸려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 거였어요. 그런 부분들이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성격적으로는 원래 병원도 잘 안 가고 별로 불안해하지도 않고 담대한 사람이에요. 근데 갑자기 옆에서 신문에 나오고 누가 아프다고 콜록콜록 하는 소리만 나오고 갑자기 확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. 여러분들도 많이 불안했던 이유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. 근데 이와 유사한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. 신종플루 아니더라도요. 예를 들면은 최근에 IT의 대지진 같은 것도 있었죠. 그 이후에 혹시 이게 판의 붕괴가 일어난 게 아닌가. 게다가 올 겨울 같은 경우에